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논의했던 주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는 주제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요 얘기하려면 다시 대상 알제대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해서 대행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담, 알선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었고요. 경영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 마지막 매수 신청 대리, 그리고 입찰 신청 대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다. 이게 이제 기본 뼈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요건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뼈대를 잡죠. 그래서 기업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등은 소위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었고요. 두 번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요. 하나가 더 바로 보증의 설정 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서 출제 포인트 지방법원의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었고요. 등록 취소라고 해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공인중개사,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전제로 하는 개념. 그래서 혹시 중개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취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래 이제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있게 되면은 3년 동안 중개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다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의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는 3년 경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있었고요. 이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상태에서 이거 이제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을 대리하는 고객과 위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때 수수료 등 미리 설명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 가치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 중개 대상물이라고 하는 거, 토지 건물하고요, 토지 성창물, 임목, 그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 요거는 이제 중개 대상물하고 똑같이 갔었고요.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 되는 것이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이라고 해서 크게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매수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입찰표 작성 제출하고요. 매수 신청 보증의 제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유자의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매수 신고, 그리고 오늘 따로 이제 강조드리게 될 차순위 매수 신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 등에 대해서 부당한 어떤 매각 허가 결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매수 신청 대리인이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매수 신청 대리인의 권한 등의 권한 주제. 자, 지문 가지고 이거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죠.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88페이지 가서 지문 가지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지문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해서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해야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문이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다.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세 번째 지문 답이 됐네요.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개공만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고요. 네 번째, 기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 신고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등록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개업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다면 3년 경과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그 전에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어야겠죠. 자, 5번 답이 됐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필요한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서 틀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자, 실무교육 받는 거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죠.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를 해야 된다 해서 대신 저건 있었죠.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고 나서요. 자,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관련해서 폐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이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할 때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은 필요가 없대서 최근 1년 사이에 경매가 실무의 담당 귀속이 실무를 했었다면 이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그냥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 없이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6번 질문은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된 기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탁한 공탁금은 그의 폐업, 사망, 해산일로부터 3년 내는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도 그렇고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고요. 구조 자체가 손해배상 채권이라는 거 3년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3년 경과되기 전까지는 회수할 수 없다. 큰 쟁점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자, 구조를 보게 되면요. 원칙을 함부로 내기는 힘들고요. 주로 예외를 가지고 구성을 하네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소속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했다가 폐업하고 나서 1년 경과되지 않게 되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요. 첫 번째 박스.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요. 등록관청 시군구청장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해야 된다? 바로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됩니다. 2번 질문이요.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오른편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가서 이제 매수 신청 대리 과정 등에 관한 지문 쭉 보시고 나서 한꺼번에 관련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전반적으로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고요.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와 수수료에 대해서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을 해야 된다 해서 대리권 수요 받기 위해서 수수료 등을 미리 설명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해서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후 그 영수증에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으로 구성하는 지문은 아니다. 3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기업 공인중개사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해서 이거 원래 법적으로는 뭐냐면은 지금 원칙적으로 사무소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것들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던 내용 중에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던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개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때 업무 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역시 가치가 없는 질문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앞에서 중개사법 관련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고 치게 되면 아예 가게문을 영원히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의 취소, 또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만든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 되는 것에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사고 쳤을 때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바로 뭐라 부른다?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것도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도 당연히 어떻다? 자, 업무정 처분 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터지게 되면 공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가볼까요?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독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개 대상물과 관련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을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저건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경제적 가치는 따로 설명하는 영역이 없었고 대신 개별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 거래 예정 금액을 확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비해서 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자가 고객하고 지금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적 가치 등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6번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이것도 한번 답이 됐네요. 그래서 이걸 굳이 출제를 한 취지라고는 좀 독특한 케이스라는 거죠. 좀 독특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할 때는 경제적 가치라는 것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고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등을 확인 설명을 하면 되는 사안이다 해서 자, 일단은 시험 문제 답이 됐던 것, 이 좀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루고 있을 때 답이 됐던 주제를 보게 되면 경제적 가치 그리고 설명해야 되고 근거 자료도 제시해야 된다. 이 정도가 이슈.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가서 볼까요? 자, 91페이지에 지문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지문이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매수 신청할 수 있었고요.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매수 신고에는 공유제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의 우선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 해서 뒤에서 우리 민사집행법 영역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혹시 1순위로 낙찰된 사람이 매각정을 완납하지 않겠는 내가 그 돈을 내고 낙찰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의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중에 법원의 판사가 누가 낙찰 받았습니다. 자, 얘가 돈만 내면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지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만 할 수 있고 지금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보셨고 다음 페이지 가서 지문 마저 볼까요? 자, 92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좀 구질구질한 지문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번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 뭐냐면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위임을 받아서 매수 신청 대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건건이 어떻다? 바로 이런 일정한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 근데 하루에 여러 건을 할 때는 어떻다? 한 번만 제출이 된다. 근데 이런 것 자체가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풀고 이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답을 뽑는 주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2번 질문요. 기업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 매각 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된다. 자, 3번 질문 끄트머리 대리 출석해
할 수 있다. 틀리게 뽑아냈네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것들도 큰 의미는 없죠.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빡센 문제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될 텐데 하기에 앞서서 다시 답부터 체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개공일 것,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리고 보증을 미리 설정할 것,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서 지방 법원의 청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될 것이고요. 한편 이게 중개업 폐업을 했을 때 지방 법원에서는 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재등록이라고 해서 혹시 중개업 폐업을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던 이 사안에 있어서는 나중에 중개업을 다시 개업을 하게 되면은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받아줄 수 있다. 이 얘기의 논의의 전제는 원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면 3년이라는 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뭐라고요? 자, 등록 안 받아줍니다. 근데 이건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받아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 뭐 요 정도 가지고 번갈아가면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제 빡센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89페이지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29회 때 나왔던 개념이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이다 라고 해서 일단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바로 기업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기업 공인중개사는 둘 중에 하나죠.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이거나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뭔 소리냐? 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등록관청에 하게 되면 그걸 이름하여 공인중개사인 기업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일정한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부른다? 법인인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1번 오른편. 2번 질문은요. 매수 신청대로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의적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우선 매수 신고 가능했었죠. 매수 신고는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다. 3번 폐업 신고를 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걸 틀리게 뽑았죠? 제일 어려운 주제. 자, 사연을 다 알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래서 자, 3번을 답으로 뽑았어요. 그래서 자, 다시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습니다. 이건 뭐 법을 위반하거나 잘못한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겠고요. 4번 갑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건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자, 갑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을 했습니다. 자격이 취소가 되면 개설 등록도 나가래가 되는 거예요. 다시 개설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취소가 되면 당연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나가래가 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나가래가 되면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도 다 당연히 취소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갑은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할 때마다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답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3번으로 지금 구성을 해놓고 요거 보면서 뭘 느껴야 돼? 아, 이 출제를 할 때 겁나 어려운 주제 수많은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출제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라고 하는 거 지방법원의 장이 받아주고요. 중개업 폐업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고 대신 다시 어떻다? 재등록이라고 하는 걸로 있어서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참
쉬워요. 전에는 이제 좀 유치하게 앞에 기본 요건 가지고 구성을 하다가 요즘에 출제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고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는 게 계속 뒤에서 등록 지방법원회장 근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 바로 이렇게 중개업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되게 되면 3년 경과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는데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의 마지막 결론을 가지고 정답을 구성을 하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 외우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차근차근 또박또박 이렇게 갈 사안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들을 그래서 정말 좋게 만들어요. 정말 수준 높게 만듭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자, 2번 문제.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 공인중개사 을에게 자,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하였다. 틀린 것은 1번. 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자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해서 이런 것들은 좀 있다. 민사 집행법에서 볼 텐데 별로 안 중요해.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할 때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잔금 치를 때 중개보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으면 잔금 치를 때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예요. 얘도 따로 약정이 없으면 이 매수 신청 대리의 보수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지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낙찰돼서 매각 대금 완납할 때 그때까지 어떻다 바로 수수료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고요. 2번 을은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 신고의 한 종류에 차순위 매수 신고, 공유제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3번 을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된다. 이것도 따로 외울 것도 아니지. 우리 앞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증 원본 그리고 개공이나 혹은 소공이 있다면 자격증 원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이 저거 있었죠. 바로 중개보수 요율표. 그래서 앞에서 중개보수 파트를 공부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중개보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저런 게 있었어요. 지금 이제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가 달랐을 때는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중개 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이제 한정하는 개념이 될 텐데 그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면 아마 등록증을 줄 테고 사무소 안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내용을 몰라도요. 그냥 절차에 관한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은 법적 쟁점이 없기 때문에 정답으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을이 중개업을 휴업한 경우 관할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틀렸죠? 폐업했을 때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이지 휴업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개 문제, 29회와 28회 문제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 보십시다. 폐업했을 때 취소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장난치려고 28회 때 휴업했을 때 취소해야 된다. 29회 때 문제는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죠. 폐업해서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가 됐을 때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옆에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교재 89페이지 오른쪽에 2번 지문을 보시게 되면은 끄트머리 누구한테 지방법원의 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답을 뽑았어요. 그러면 출제는 비중. 자, 테크닉을 보여드리면 자, 첫 번째 27회 때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답을 뽑았었고요. 그리고 28회 때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를 하게 되죠.
폐업하게 되면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게 28회 때. 근데 요걸 이제 28회 때는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구성을 하면서 휴업한 경우라고 해서 장난을 쳤고요. 그 다음에 29회 때는 다시 뭐를 물어보냐면 틀린 걸 고르시오라고 해서 지금 요 얘기 나와 있었죠. 중개업 폐업 때문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3년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뭘 할 수 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지금 우리 89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살 잘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요즘에 출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지금 뒤쪽에 있는 내용, 앞쪽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회 때 이 파트는 출제가 안 된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 27, 28, 29 최근 4년 중에서 3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모르지.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데 최소한 이 정도의 개념들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확률상 자 이게 한 2, 3년 또 지났으면 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틀린 걸 고르시오를 옳은 걸 고르시오로 옳은 걸 고르시오를 틀린 걸 고르시오로 또 출제하더라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자기가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고요. 분석하고 공감하실 수 있다면 이걸 정확하게 캐치해 내시게 되면은 확률상 이거 뭐 벗어나서 뭐가 나오고 말고는 떠나서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라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게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하시다고. 하다못해 얘가 답이 안 되더라도 지문에 한두 개 깔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걔들 제거하게 되면 답이 될 확률을 현저히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시험에 뭐가 나왔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거라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27회 때 이 주제가 나왔으면 이거 관련한 주제를 같이 맞물려 있으니까 정확히 알게 되면 28회 문제 해결할 수 있고 28회 문제를 또 27회, 28회 문제를 같이 해결했으면 그 뒤에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문제 충분히 같이 해서 공부하거든요. 직접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게 어렵고 쉽고 문제가 아니에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하게 되면 대부분 뭐 아까 우리 개공부터 시작해서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 다 옛날 문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8년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데 많이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이 싸움일 뿐이고요. 대신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자주 나올 주제들에 맞춰서 공부를 해 주실 것. 5번 지문 마저 보시고요. 의뢰 매수 신청 대리인, 의뢰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에 중개 행위에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서 서명 날인한다 해서 아까 수수료 할 때 서명 날인 그다음에 사건 카드 서명 날인, 영수증의 서명 날인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 가치가 없어서 어차피 다 잊어버리실 만한 내용. 그래서 결국은 답이 되는 파트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90페이지 제일 하단부부터 두 가지 문제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할 수가 있다. 이것만 가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24회 때 문제 보니까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없는 행위는 모르지. 우리가 알았던 것은 할 수 있는 것만 배우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요? 매수신청과 매수신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할 수가 있다. 1번 입찰표의 작성물 제출.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매수 신청과 관련된 거죠. 보증의 제공이랑 같이.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1번하고 4번이 아까 매수 신청과 관련된 개념이고요. 3번하고 5번 보니까 매수 신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다? 2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매수 신청하고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면 1번이, 2번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습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2번 문제 가볼까요? 24회 때 또 한 번 나왔어요. 24회 때 이 문제가 두 번 나오게 되는데,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상 매수 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허용되는 것만 기억을 하셔야 되죠. 우리가 했던 거 쓱 보시게 되면은 매수 신청할 수 있고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 5번 끄트머리에 매수 신고 나와 있죠? 5번 끄트머리에 매수 신고 나와 있죠? 매수 신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볼 때 한 해 두 문제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라고 한다면 금지된 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는 바로 허용된 행위가 뭐다?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한 해 거의 유사한 문제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매수 신청,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매수 신청, 매수 신고. 그 다음에 다음 중 금지된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자, 어찌됐든 이 매수 신청 대리인의 업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금지되는 행위가 뭔지를 읽어서도 안 되고 외워서도 안 됩니다. 외울 수 없어요.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정확하게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는 개념을 캐치내게 되면 이걸로 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관한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자, 최근 문제 좀 어려운 이상한 문제가 구성이 되긴 했지만은 전체적인 민사집행법의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볼까요? 경매 신청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 특히 저당권이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는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때고 내키는 대로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임의 경매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권리자가 마음 내킬 때 경매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그걸 임의 경매 신청.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주로 이제 뒤에서 민법 할 때 많이 공부할 주제인데요. 강제 경매 신청이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을이 바로 채권자가 되게 됩니다. 을이 받을 돈이 있는 거야. 근데 을은 이 갑소유 부동산에 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걸 해야 돼요. 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돈 빌려준 사람이다. 라고 전제했을 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에 대해서 돈을 갚아라 라고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을이라는 채권자는 판결문을 들고 가서 법원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찾아내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안 알려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찾아내야 돼. 이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는지.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문 정보를 확인해 보고 나서 정당한 권원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 뭘 한다고요? 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부동산을 팔아서 바로 채권자 을에게 이 돈을 나중에 팔아서 돌려주게 된다. 이걸 우리가 강제 경매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 경매 신청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소위 저당권 혹은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위 경매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강제 경매 절차를 준용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먼저 경매 신청이라고 해서 자 경매 신청을 하는 사람은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첨부한다. 아까 판결문을 첨부를 해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누가 을이 돈 받을 게 있어서 판결문 받아내서 경매 신청을 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병도 얘를 상대로 돈 꿔준 게 있어서 소송을 통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얘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딱 한 번 나오고 별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 중복으로 경매 신청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경매 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데 법원은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은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매 신청이 있으면 일단 어떻다? 받아주긴 받아준다라고 하는 거. 받아주긴 받아준다. 대신 기존에 해왔던 절차가 일정한 과정이 있다면 그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된다. 해서 좀 독특한 개념이 한번 답이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민사집행법 중에서 거의 손대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하여튼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법원에서는 이 X 부동산에다가 뭘 하냐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를 촉탁을 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이 갑소유 X 부동산 살 사람들은 미리 알고나 있어라. 이거 경매 진행되니까 잘못 샀다간 개털되는 수가 있다라고 경고의 의미로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는 이제 경매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지금 자신의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서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을 때 이거 팔아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당연히 팔아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 사람은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어 버리면 자신의 권리를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 소유권 취득이 다 바로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너무 위험한 물건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좀 금매로 나오게 되면 자, 매수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매도인 채무자가 되겠죠. 다른 사람 돈 갚아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돈을 갚게 되면은 금매로 사신 분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만약에 이 매도인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돈 받아놓고 이 채권자한테 돈을 갚지 않게 되면은 경매에 넘어가서 뒤에 있는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초적인 개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매매 자체는 법적으로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되어버리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잃는 문제 좀 이따가 소위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거기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이제 그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제 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에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배당 요구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된 후에 감면 채권자 뭔지 모르겠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서 우선 변제 청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이 사안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부동산을 보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채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동산은 이미 자, 경매 붙이기 전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붙여서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법원에서는요, 지금 이제 전세권자를 포함해서 각종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 경매 진행을 함에 있어서 이거 지금 배당을 받을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해서 마지막 날이 종기가 될 텐데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집에서 나갈래? 라고 해서 돈 줘.
그러니까 우선 선순위 권리자로 전제했을 때 나 배당금 받을래라고 해서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부동산이 원래 4억짜리입니다. 4억짜리인데 지금 전세권자가 전세금 2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나는 이제 빠져나갈 거야 라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때 자 조금 이따 얘기하게 될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중간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테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배당 요구를 하게 될 테고, 배당 요구의 결과를 참작을 해서 뭘 한다?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4억짜리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한다라면 최저 매각 가격을 아마 4억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살려면 4억, 최소한 4억은 질러라 라고 하는 것이 최저 매각 가격의 의미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뭘 하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낙찰 받는 사람은 전세권 사라진 상태에서 낙찰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때 다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4억이 되게 된다. 깨끗한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 전세권을 2억을 또 아는 상태, 채무를 또 아는 상태에서 사야 되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대충 얼마가 될 것이다? 2억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원에서 경매를 붙일 때 최소한 이보다는 좀 높게 가격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최저 매각 가격의 의미가 되게 될 텐데,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당 요구라는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세권이 문제가 되는데, 전세권자가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깨끗한 물건이니까 이때는 4억을 최저 매각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될 테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4억이 될 테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나중에 전세권 또 안 와야 돼. 2억을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매각 가격을 얼마로? 2억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앞에서 얘기하는 권리 분석에 관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중간 얘기는 별 쟁점 안 되고요. 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배당 요구를 받아가지고요. 뭘 한다고요? 지금 이제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케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금액이 이제 올라가죠. 깔끔한 물건이 되니까.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이 전세권을 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전세금만큼의 최저 매각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입찰을 하는 방법 3가지로 이슈가 되는, 듣고 버리시면 됩니다. 큰 쟁점 안 되고요. 먼저 이제 호가 경매라는 거, 그 다음에 기일 입찰, 그리고 기간 입찰이라고 하는 것, 총 3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경매가 이루어진다. 근데 대부분의 경매는요, 지금 우리 법체계에서는 기일 입찰입니다. 그래서 기일 입찰인 게 뭐냐면 특정한 날에 이 물건, 경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아까 우리 매수 신청, 입찰표 제출하고요, 매수 신청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얻어다 입찰에 참여한다. 근데 요 근래 기간 입찰이 한번 신문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전두환 관련해서 연희동 사저라고 하는 것이 그 벌금인가 뭐 안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공매를 붙였거든요. 공매를 붙였는데 그건 기간 입찰이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입찰서 낸 사람,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뭘 하겠다, 경매에 낙찰자를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기간 입찰행을 했었고요. 호가 경매는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뭐 이제 물건 살 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호가 경매라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주로 길 입찰을 전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었던 일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 그중에서 매수 신청 등은 매수 신고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바로 길 입찰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좀 어려워요. 경매 과정. 이걸 아주 짧게 5분, 10분 만에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자, 이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될 거. 간단한 건데
답은 요즘엔 안 돼요. 옛날에 정말 많이 뽑았는데 요즘엔 거의 답이 되지 않는 사례. 해서 매수 신청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이라고 해서 길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해서 포인트는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게 출제 포인트죠. 자, 법원에서 최소한 2보다는 높게 입찰에 참여하시오. 해서 아까 경매 계약 결정 등기하고요, 배당 요구라고 하는 것을 받았었고요. 배당 요구를 참작을 해서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4억이다. 최저 매각 가격이 4억이다. 라고 전제하면 이 사람들 4억 1천 쓴 사람이 있을 테고 4억 2천에 입찰한 사람이 있을 테고 4억 3천에 입찰한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얼마? 최저 매각 가격 4억의 10분의 1인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입찰 금액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 요 근래 어젠가 그제 나왔던 보도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신문 기사 중에 뭐 쓸데없는 것들인데 9억짜리, 토지 9억짜리라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수로 자기가 이제 만약에 9억이 지르겠다, 9억에 사겠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서에다 잘못 써가지고 90억이라고 써서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안이 최저 매각하기 9억이다. 그래서 자기는 제일 낮은 금액을 쓰겠다라고 해서 9억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9억을 쓰는 사람이든 9억 1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든 90억을 쓰는 사람이든 매수 신청의 보증이라는 것은 얼마? 9천만 원.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위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가는. 그 양반 만약에 이제 9억을 만약에 최저 매각하기로 전제를 하면은 그 사람 9천만 원 날리는 거죠. 9천만 원 날리는 거지. 그래서 90억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9억짜리라고 생각한 물건에 대해서 90억을 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입찰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러네요. 귀신 들리는 것처럼 있대요. 그런 경우가 가끔. 그래서 초보자가 9억을 90억으로 쓰는 경우 꼭 이런 게 아니라 그럼 수년간, 수십 년간 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여튼 경매에서 자, 그렇게 매수 신청 보증이라고 하는 거,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워낙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요즘은 잘 내지 않습니다. 내도 이건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답을 안 뽑아. 옛날에는 한 7, 8년 전은 거의 시험 문제 대부분이 최저 매각 가격을 입찰 금액에 뭐 이렇게 10분의 1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지금 4억 1천만 원에 입찰했다. 그러면 4,100만 원을 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장난을 쳤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단 나오더라도 답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주제,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자,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낙찰을 받았어요. 이게 최저 매각하기 1억이다 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요. 1순위로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1억 5천을, 자,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최저 매각하기 1억이면은 이 사람은 얼마의 보증을 제공했습니까? 자, 1,000만 원의 보증을 제공을 한 것이죠. 다시. 자,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인 부동산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 5천을 써서 낙찰 1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입찰을 할 때 얼마? 1,000만 원이라는 보증을 제공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억 4,500을 썼습니다. 이 사람 보증 얼마 냈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병이라는 사람은, 자, 1억 3천을 썼다? 그럼 이 사람은 얼마를 냈었다고요? 1,000만 원을 썼었다. 1,000만 원을 이미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 이 보증은 당연히 돌려주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차순위 매수 신고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예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혹시 나중에 갑이 매각대금 납부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게 되면 이게 나가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바로 그 돈 1억 5천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는 거,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이 어떻다?
소위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냥 개나 소나 혹시 갑이 돈 안 내면 내가 살게 그 금액에 이렇게 가는 건 안 되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의 법 의미가 뭐냐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쓴 금액이 있죠.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자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금액을 썼던 사람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매수 신청 보증이라는 게 1,000만 원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1억 5천에서 자 1,000만 원을 뺀 금액 얼마 1억 4천을 넘게 매수 신고를 했던 그 사람만 어떻게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누가 을은 1억 4,5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입찰 금액 1억 5천에서 보증 얼마 1,000만 원을 뺀 금액 1억 4천을 넘게 매수 신고를 했던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긴 즉슨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갑이 1등이 돼서 매각 등을 다 내게 되면 갑이 나중에 권리를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혹시 갑이 그 사이에 돈을 융통하지 못해서 이 돈을 내지 못하게 되면은 내가 1억 5천을 내고 낙찰을 받고 싶다라는 개념을 뭐라고 한다? 차순위 매수 신고. 자, 그러면은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1억 3천을 썼다고 그랬어요. 1억 3천을 썼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신고액 1억 5천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이 얼마? 1억 4천. 이걸 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 사람은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표현이 좀 어려워. 근데 얘는 거의 도배하듯이 출제가 되거든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에는 자신의 자신이 입찰했던 그 금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 표현이 어려워.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만 뭐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자, 자신의 신고액이 개나 소나 입찰에 참여했던 애가 무조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자,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게 입찰했었을 때만 그때만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경우의 파트에서 두 가지 정도 출제 이슈인데 포인트인데요.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 정확히 문장묘다.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었을 때 그때 한해서 어떻다?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지어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 등등등 거의 민사집행법에서 거의 한 30-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기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차순위 매수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주일 있다가요. 자, 매각 결정기일을 결정을 합니다. 판사가 입찰한 거 쭉 봤잖아요. 입찰한 거 봐서 이게 1등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낙찰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요. 자, 낙찰을 지금 이제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경매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1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채무가 만약에 한 7천만 원 된다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차 유찰되고 아무도 입찰 안 해. 2차 유찰되고 뭐 점점점 몇 차 유찰돼 버리니까 이게 최저 매각 가격이 한 5천만 원으로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1억짜리 가치가 있는데 이것들 왜 줄을 안 써? 그러면 자 지금 최저 매각이 5천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얘는 낙찰이 되더라도 물론 이제 얼마나 입찰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손해를 보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을한테 빚도 갚아야 되고 약이 바짝바짝 오르는 거야. 그래서 급히 돈을 융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입찰을 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 이런 정도에 입찰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이건 무효입니다. 자,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경매가 시행됐을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매각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했다고 무조건 1등이 낙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에 전 회차에서 지금 1등 했던 사람이 있어. 근데 돈을 내지 못해서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도 돌려주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입찰에 참여한다. 그래서 이번 또 1등 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매각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빚을 안 갚고 경매 청구에 경매 절차에 참여하는 거 허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 회차에서 1순위로 낙찰됐다가 매각 대금을 내지 않아서 유찰이 됐을 때 전 회차에 1등 먹었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다?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요 근래 보도 나온 것 중에서 9억의 매출을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실수로 90억을 써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은 최소한 그 물건에 대해서 다음 회차에 경매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매에 참여해서 1등을 먹더라도 어떻다? 이 사람은 자, 매각 허가 결정 그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매각 결정 기일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뭐 그런 사정이 없으면 1등 한 사람이 이제 판사가 매각 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라고 해서 불만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을의 입장에서 아까 이 사안에서 을이 1억 4,500, 갑이 1억 5천에 입찰을 했다. 근데 을이 보니까 갑이 채무자야. 또는 이 갑이 지난번에 한번 1등 해놓고 매각대금 납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법원의 판사가 이를 간과하고 갑한테 매각 허가 결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서 어떻다? 판사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잘못됐어. 매각 허가 결정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논리 구조. 다만 우리 앞에서 홍보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다 항고할 수 없다라고.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매수 신청하고요.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만 어떻다?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가 있다. 다시 매수 신청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였다고요? 매수 신청과 매수 신고라고 하는 것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닌데 간까지 나와요. 자, 그럼 매각대금, 낙찰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또는 어떻다?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그래서 금전, 자, 이렇게, 을 공탁해야 된다. 그럼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외 마지막 전적. 자, 이런 거 없이요, 이제, 매각, 1순위, 1등 하신 분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때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한다 해서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했죠.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어떻다? 등기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서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이 발생한다. 그중에 경매라고 하는 거 경매 물권에서는요 1순위로 낙찰된 사람이 매각대금을 납부만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그 권리를 취득을 하는 것이고 등기는 나중에 등기 없어도 일단 권리를 취득을 하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가 경매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지문하고 다시 한번 이 주제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